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흙먼지 속에 자신의 가치를 묻은 채 묵묵히 살아가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어느 고을, 이른 새벽 장터의 활기찬 기운이 안개가 되어 마을의 골목과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감댁에도 아침이 밝았지만 그 풍경은 여느 양반 가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대로 상단을 이끌어오며 조선 팔도의 상권을 소나기에 쥔 거상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에게는 금지오겹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규수였지요. 대감은 종종 텐마루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아이를 좋은 사람 곁에 두어야 할 텐데, 그래야 평생 눈물 흘릴 일 없이 살 것이야.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릴사위를 드려야 했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 자제 중에 장사수완을 갖춘 이는 기했고 그저 글만 읽은 선비에게 이 거대한 상단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감은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을 줄 아는 사내여야 한다. 그리고 내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어줄 그릇을 가진 자여야 한다. 바로 그 시각 대감댁 대문을 나서는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에 나무 상자를 짊어진 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해진 두루마기는 그가 걸어온 고단한 삶을 말해주었지요. 그는 말이 적고 어떤 일이든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장터에 이르자 세상의 온갖 소리와 냄새가 그를 맞았습니다. 갓 쪄낸 떡의 고소한 향기, 장작 타는 연기, 흥정하는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머슴은 익숙한 걸음으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초라한 짐 보따리를 끌어안은 노파 한 분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의 단단한 두 손이 노파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자 노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고마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도 묘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저 이마를 좀 보게나. 저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닌데. 머슴이 돌아보니 수염이 희끗한 사내가 그를 꿰뚫어 보듯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삿갓을 눌러쓴 영락없는 관상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사람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천천히 다가와 머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시선이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귀인이 나타나 그대를 불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은 나직하게 울렸지만 머슴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머슴이 무언가 더 물으려 하기도 전에 관상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대답 대신
그의 삿갓은 장터의 소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골목에 남은 것은 지게를 맨 머슴과 가슴 한편에 내려앉은 알 수 없는 울림뿐이었습니다. 머슴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한마디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종문서에 도장을 찍고 머슴이 된 신세였지요. 이 아픈 진실을 아는 이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머슴의 일터는 주로 사랑채와 행랑채 혹은 장터와 마방이었기에 안채 근처에는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감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어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만나러 온 집안이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머슴은 마당 한편에서 묵묵히 쌀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고운 비단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병을 들고 걸어오던 아씨가 발을 헛디뎌 그만 몸이 앞으로 기우뚱 쏠린 것입니다. 그 순간 머슴이 번개같이 달려가 두 팔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꽃병은 그의 팔 위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아씨? 머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비쳤습니다. 아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을 붙잡아준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머슴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꽃병을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대감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그에게 저 머슴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감이 강도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던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사연을 대감은 세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딸에게조차 털어놓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분주한 마당을 바라보던 대감의 뇌리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내, 혹시 그 그릇이 될 수 있으려나. 그날 밤 대감은 달빛이 부서지는 뜰을 거닐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은혜만으로 사위를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상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모으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그릇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침 사돈을 맺자고 나선 다른 양반 가문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장사 경험은 전무하고 글과 예법만 익힌 선비들이었지요. 결국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머슴과 양반가의 자제들을 함께 시험하여 그 그릇의 크기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대감은 머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빈 종이와 먹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종이를 글씨로 가득 채우게. 단, 자네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는 아니 되네. 머슴은 뜻을 알 수 없는 명에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기이한 일을 왜 한단 말이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오. 해가 저물어 갈수록 머슴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엌 앞을 지나던 그를 아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머슴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만이 종이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그 종이를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는지요. 그 말이 번개처럼 머슴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장정들을 불러 모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웅담과 장사꾼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웃고 놀라고 때로는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종이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소박한 그림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머슴이 내민 종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을 모으는 힘.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지. 첫 번째 시험의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양반 후보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그를 폄하했고, 안채에서는 대감의 부인과 고모가 날선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감,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한들 머슴은 머슴일 뿐입니다. 출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높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그 그릇이 정하는 법이요. 은혜가 있더라도 그릇이 작았다면 내가 이리 마음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오. 며칠 뒤 큰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상인의 눈을 시험해볼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머슴과 양반 후보들을 모두 불러 똑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지 보겠다. 장터는 각지에서 모인 보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명나라 비단이나 왕실에서 썼다는 청동 거울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소란스러운 장터 중심을 벗어나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쪽 구석, 초라한 차림의 늙은 스님이 빛바랜 청자 한 점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귀한 물건이었지만 흙먼지가 묻고 금이 간 탓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다가가 사연을 묻자 스님은 아픈 제자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절의 보물을 내놓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머슴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물건을 사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진정한 보배는 사람의 목숨과 그 마음을 구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모자란 돈은 자신의 옷까지 벗어주며 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에게 달려가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스님, 부디 이 약으로 제자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젊은이에게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았네. 해가 기울 무렵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제자의 약을 구한 스님이 직접 머슴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청자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 물건은 돈이 아니라 은혜로 산 것이네. 진정한 보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머슴에게로 쏠렸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화려한 보물들이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대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값어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상단을 이끌 진정한 힘이지. 그날 밤 대감은 머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종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자유인이네. 대감은 종문서를 등잔불 위에 올려 태워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흩날리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머슴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은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이익보다 의리를 중히 여기는 자네 같은 사내야말로 이 상단을 이끌 자격이 있네. 내 사위가 되어주게. 부인과 고모는 기겁하며 반대했지만 대감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서쪽 고개를 넘어 도적들이 들끓는 길을 지나 군량미를 한 톨도 잃지 않고 한양까지 운송하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때는 모두가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할 것이야. 그 길은 도적골이라 불리며 들어간 자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머슴은 군량미를 실은 수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을 먹여야 한다는 묵직한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험난한 산길 중턱에서 검은 두건을 쓴 도적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라. 하지만 머슴은 칼을 뽑는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이 쌀은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의 목숨줄이요. 이들이 굶으면 오랑캐가 쳐들어와 우리 모두의 삶이 고통받게 될 것이오. 도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머슴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그 용기와 힘을 훔치는데 쓰기보다 지키는데 쓰는 것이 어떻소? 우리 상단으로 오시오.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일할 자리를 주겠소.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도적들은 술렁였습니다. 칼을 쥐고 사람을 해치는 대신 땀 흘려 일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은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두목은 칼을 거두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땐 그대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머슴은 약속을 지키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군량미는 한 톨의 손실도 없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감댁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대감댁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의 숨겨진 신분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연,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머슴이 되었던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겪어온 고난과 유로운 성품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부인과 고모조차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사내가 가진 눈과 마음, 그리고 사람을 품는 그릇을 보았소. 오늘 이 사내를 내 사위로 맞이하고 상단의 모든 것을 맡기려 하오. 머슴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올렸고 아씨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고 온 마을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잔을 높이 든 그 순간 머슴의 가슴 속에 오래전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기인이 너를 불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낸 기인은 대감과 아씨, 그리고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었으며 마침내 용이 깨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출신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마음의 크기와 위로운 신념에 달려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숨겨진 용이 깨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 함께.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흙먼지 속에 자신의 가치를 묻은 채 묵묵히 살아가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어느 고을. 이른 새벽
장터의 활기찬 기운이 안개가 되어 마을의 골목과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감댁에도 아침이 밝았지만 그 풍경은 여느 양반 가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대로 상단을 이끌어오며 조선 팔도의 상권을 소나기에 쥔 거상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에게는 금지오겹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규수였지요. 대감은 종종 툇마루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아이를 좋은 사람 곁에 두어야 할 텐데, 그래야 평생 눈물 흘릴 일 없이 살 것이야.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릴사위를 드려야 했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 자제 중에 장사 수완을 갖춘 이는 귀했고 그저 글만 읽은 선비에게 이 거대한 상단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감은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을 줄 아는 사내여야 한다. 그리고 내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어줄 그릇을 가진 자여야 한다. 바로 그 시각 대감댁 대문을 나서는 한머슴이 있었습니다.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에 나무 상자를 짊어진 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해진 두루마기는 그가 걸어온 고단한 삶을 말해주었지요. 그는 말이 적고 어떤 일이든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장터에 이르자 세상의 온갖 소리와 냄새가 그를 맞았습니다. 갓 쪄낸 떡의 고소한 향기, 장작 타는 연기, 흥정하는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머슴은 익숙한 걸음으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초라한 짐 보따리를 끌어안은 노파 한 분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의 단단한 두 손이 노파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자 노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고마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도 묘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저 이마를 좀 보게나. 저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닌데. 머슴이 돌아보니 수염이 희끗한 사내가 그를 꿰뚫어 보듯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삿갓을 눌러쓴 영락없는 관상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사람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천천히 다가와 머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시선이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기인이 나타나 그대를 불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은 나직하게 울렸지만 머슴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머슴이 무언가 더 물으려 하기도 전에 관상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대답 대신 그의 삿갓은 장터의 소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골목에 남은 것은 지게를 맨 머슴과 가슴 한편에 내려앉은 알 수 없는 울림뿐이었습니다. 머슴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한마디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종문서에 도장을 찍고 머슴이 된 신세였지요.
이 아픈 진실을 아는 이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머슴의 일터는 주로 사랑채와 행랑채 혹은 장터와 마방이었기에 안채 근처에는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감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어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만나러 온 집안이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머슴은 마당 한편에서 묵묵히 쌀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고운 비단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병을 들고 걸어오던 아씨가 발을 헛디뎌 그만 몸이 앞으로 기우뚱 쏠린 것입니다. 그 순간 머슴이 번개같이 달려가 두 팔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꽃병은 그의 팔 위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아씨? 머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비쳤습니다. 아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을 붙잡아준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머슴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꽃병을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대감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그에게 저 머슴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감이 강도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던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사연을 대감은 세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딸에게조차 털어놓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분주한 마당을 바라보던 대감의 뇌리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내, 혹시 그 그릇이 될 수 있으려나. 그날 밤 대감은 달빛이 부서지는 뜰을 거닐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은혜만으로 사위를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상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모으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그릇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침 사돈을 맺자고 나선 다른 양반 가문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장사 경험은 전무하고 글과 예법만 익힌 선비들이었지요. 결국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머슴과 양반가의 자제들을 함께 시험하여 그 그릇의 크기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대감은 머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빈 종이와 먹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종이를 글씨로 가득 채우게. 단, 자네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는 아니 되네. 머슴은 뜻을 알 수 없는 명에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기이한 일을 왜 한단 말이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오. 해가 저물어 갈수록 머슴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엌 앞을 지나던 그를 아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머슴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만이 종이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그 종이를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는지요. 그 말이 번개처럼 머슴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장정들을 불러 모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웅담과 장사꾼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웃고 놀라고 때로는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종이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소박한 그림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머슴이 내민 종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을 모으는 힘.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지. 첫 번째 시험의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양반 후보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그를 폄하했고, 안채에서는 대감의 부인과 고모가 날선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감,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한들 머슴은 머슴일 뿐입니다. 출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높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그 그릇이 정하는 법이요. 은혜가 있더라도 그릇이 작았다면 내가 이리 마음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오. 며칠 뒤 큰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상인의 눈을 시험해볼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머슴과 양반 후보들을 모두 불러 똑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지 보겠다. 장터는 각지에서 모인 보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명나라 비단이나 왕실에서 썼다는 청동 거울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소란스러운 장터 중심을 벗어나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쪽 구석, 초라한 차림의 늙은 스님이 빛바랜 청자 한 점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귀한 물건이었지만 흙먼지가 묻고 금이 간 탓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다가가 사연을 묻자 스님은 아픈 제자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절의 보물을 내놓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머슴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물건을 사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진정한 보배는 사람의 목숨과 그 마음을 구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모자란 돈은 자신의 옷까지 벗어주며 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에게 달려가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스님, 부디 이 약으로 제자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젊은이에게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았네. 해가 기울 무렵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제자의 약을 구한 스님이 직접 머슴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청자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 물건은 돈이 아니라 은혜로 산 것이네. 진정한 보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머슴에게로 쏠렸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화려한 보물들이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대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값어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상단을 이끌 진정한 힘이지. 그날 밤 대감은 머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종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자유인이네. 대감은 종문서를 등잔불 위에 올려 태워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흩날리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머슴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은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이익보다 의리를 중히 여기는 자네 같은 사내야말로 이 상단을 이끌 자격이 있네. 내 사위가 되어주게. 부인과 고모는 기겁하며 반대했지만 대감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서쪽 고개를 넘어 도적들이 들끓는 길을 지나 군량미를 한 톨도 잃지 않고 한양까지 운송하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때는 모두가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할 것이야. 그 길은 도적골이라 불리며
들어간 자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머슴은 굴량미를 실은 수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을 먹여야 한다는 묵직한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험난한 산길 중턱에서 검은 두건을 쓴 도적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라. 하지만 머슴은 칼을 뽑는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이 쌀은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의 목숨줄이요. 이들이 굶으면 오랑캐가 쳐들어와 우리 모두의 삶이 고통받게 될 것이요. 도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머슴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그 용기와 힘을 훔치는데 쓰기보다 지키는데 쓰는 것이 어떻소? 우리 상단으로 오시오.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일할 자리를 주겠소.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도적들은 술렁였습니다. 칼을 쥐고 사람을 해치는 대신 땀 흘려 일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은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두목은 칼을 거두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땐 그대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머슴은 약속을 지키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굴량미는 한 톨의 손실도 없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감댁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대감댁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의 숨겨진 신분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연,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머슴이 되었던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겪어온 고난과 유로운 성품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부인과 고모조차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사내가 가진 눈과 마음, 그리고 사람을 품는 그릇을 보았소. 오늘 이 사내를 내 사위로 맞이하고 상단의 모든 것을 맡기려 하오. 머슴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올렸고 아씨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고 온 마을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잔을 높이 든 그 순간 머슴의 가슴 속에 오래전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기인이 너를 불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낸 기인은 대감과 아씨, 그리고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었으며 마침내 용이 깨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출신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마음의 크기와 유로운 신념에 달려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숨겨진 용이 깨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 함께.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흙먼지 속에 자신의 가치를 묻은 채 묵묵히 살아가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어느 고을, 이른 새벽 장터의 활기찬 기운이 안개가 되어 마을의 골목과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감댁에도 아침이 밝았지만 그 풍경은 여느 양반 가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대로 상단을 이끌어오며 조선 팔도의 상권을 소나기에 쥔 거상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에게는 금지오겹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규수였지요. 대감은 종종 텐마루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아이를 좋은 사람 곁에 두어야 할 텐데, 그래야 평생 눈물 흘릴 일 없이 살 것이야.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릴사위를 드려야 했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 자제 중에 장사수완을 갖춘 이는 귀했고 그저 글만 읽은 선비에게 이 거대한 상단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감은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을 줄 아는 사내여야 한다. 그리고 내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어줄 그릇을 가진 자여야 한다. 바로 그 시각 대감댁 대문을 나서는 한머슴이 있었습니다.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에 나무 상자를 짊어진 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해진 두루마기는 그가 걸어온 고단한 삶을 말해주었지요. 그는 말이 적고 어떤 일이든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장터에 이르자 세상의 온갖 소리와 냄새가 그를 맞았습니다. 갓 쪄낸 떡의 고소한 향기, 장작 타는 연기, 흥정하는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머슴은 익숙한 걸음으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초라한 짐 보따리를 끌어안은 노파 한 분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의 단단한 두 손이 노파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자 노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고마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도 묘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저 이마를 좀 보게나. 저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닌데. 머슴이 돌아보니 수염이 희끗한 사내가 그를 꿰뚫어 보듯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삿갓을 눌러쓴 영락없는 관상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사람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천천히 다가와 머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시선이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기인이 나타나 그대를 불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은 나직하게 울렸지만 머슴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머슴이 무언가 더 물으려 하기도 전에 관상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대답 대신 그의 삿갓은 장터의 소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골목에 남은 것은 지게를 맨 머슴과 가슴 한편에 내려앉은 알 수 없는 울림뿐이었습니다. 머슴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한마디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종문서에 도장을 찍고 머슴이 된 신세였지요. 이 아픈 진실을 아는 이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머슴의 일터는 주로 사랑채와 행랑채 혹은 장터와 마방이었기에 안채 근처에는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감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어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맞느라 온 집안이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머슴은 마당 한편에서 묵묵히 쌀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고운 비단치마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병을 들고 걸어오던 아씨가 발을 헛디뎌 그만 몸이 앞으로 기우뚱 쏠린 것입니다. 그 순간 머슴이 번개같이 달려가 두 팔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꽃병은 그의 팔 위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아씨? 머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비쳤습니다. 아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을 붙잡아준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머슴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꽃병을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대감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그에게 저 머슴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감이 강도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던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사연을 대감은 세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딸에게조차 털어놓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분주한 마당을 바라보던 대감의 뇌리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내, 혹시 그 그릇이 될 수 있으려나. 그날 밤 대감은 달빛이 부서지는 뜰을 거닐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은혜만으로 사위를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상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모으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그릇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침 사돈을 맺자고 나선 다른 양반 가문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장사 경험은 전무하고 글과 예법만 익힌 선비들이었지요. 결국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머슴과 양반가의 자제들을 함께 시험하여 그 그릇의 크기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대감은 머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빈 종이와 먹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종이를 글씨로 가득 채우게. 단, 자네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는 아니 되네. 머슴은 뜻을 알 수 없는 명에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기이한 일을 왜 한단 말이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오. 해가 저물어 갈수록 머슴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엌 앞을 지나던 그를 아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머슴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만이 종이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그 종이를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는지요. 그 말이 번개처럼 머슴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장정들을 불러 모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웅담과 장사꾼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웃고 놀라고 때로는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종이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소박한 그림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머슴이 내민 종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을 모으는 힘.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지. 첫 번째 시험의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양반 후보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그를 폄하했고, 안채에서는 대감의 부인과 고모가 날선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감,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한들 머슴은 머슴일 뿐입니다. 출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높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그 그릇이 정하는 법이요. 은혜가 있더라도 그릇이 작았다면 내가 이리 마음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오. 며칠 뒤 큰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상인의 눈을 시험해볼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머슴과 양반 후보들을 모두 불러 똑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지 보겠다. 장터는 각지에서 모인 보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명나라 비단이나 왕실에서 썼다는 청동 거울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소란스러운 장터 중심을 벗어나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쪽 구석, 초라한 차림의 늙은 스님이 빛바랜 청자 한 점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귀한 물건이었지만 흙먼지가 묻고 금이 간 탓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다가가 사연을 묻자 스님은 아픈 제자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절의 보물을 내놓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머슴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물건을 사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진정한 보배는 사람의 목숨과 그 마음을 구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모자란 돈은 자신의 옷까지 벗어주며 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에게 달려가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스님, 부디 이 약으로 제자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젊은이에게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았네. 해가 기울 무렵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제자의 약을 구한 스님이 직접 머슴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청자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 물건은 돈이 아니라 은혜로 산 것이네. 진정한 보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머슴에게로 쏠렸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화려한 보물들이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대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값어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상단을 이끌 진정한 힘이지. 그날 밤 대감은 머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종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는 자유인이네. 대감은 종문서를 등잔불 위에 올려 태워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흩날리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머슴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은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이익보다 의리를 중히 여기는 자네 같은 사내야말로 이 상단을 이끌 자격이 있네. 내 사위가 되어주게. 부인과 고모는 기겁하며 반대했지만 대감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서쪽 고개를 넘어 도적들이 들끓는 길을 지나 굴량미를 한 톨도 잃지 않고 한양까지 운송하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때는 모두가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할 것이야. 그 길은 도적골이라 불리며 들어간 자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머슴은 굴량미를 실은 수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을 먹여야 한다는 묵직한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험난한 산길 중턱에서 검은 두건을 쓴 도적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라. 하지만 머슴은 칼을 뽑는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이 쌀은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의 목숨줄이요. 이들이 굶으면 오랑캐가 쳐들어와 우리 모두의 삶이 고통받게 될 것이오. 도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머슴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그 용기와 힘을 훔치는데 쓰기보다 지키는데 쓰는 것이 어떻소? 우리 상단으로 오시오.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일할 자리를 주겠소.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도적들은 술렁였습니다. 칼을 쥐고 사람을 해치는 대신 땀 흘려 일하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은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두목은 칼을 거두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땐 그대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머슴은 약속을 지키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굴량민은 한 톨의 손실도 없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감댁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대감댁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의 숨겨진 신분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연,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머슴이 되었던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겪어온 고난과 유로운 성품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부인과 고모조차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사내가 가진 눈과 마음, 그리고 사람을 품는 그릇을 보았소. 오늘 이 사내를 내 사위로 맞이하고 상단의 모든 것을 맡기려 하오. 머슴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올렸고 아씨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고 온 마을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잔을 높이 든 그 순간 머슴의 가슴 속에 오래전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흙 속에 묻힌 용이로구나. 기인이 너를 불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낸 기인은 대감과 아씨, 그리고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었으며 마침내 용이 깨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출신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마음의 크기와 위로운 신념에 달려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숨겨진 용이 깨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 함께.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흙먼지 속에 자신의 가치를 묻은 채 묵묵히 살아가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어느 고을. 이른 새벽 장터의 활기찬 기운이 안개가 되어 마을의 골목과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감댁에도 아침이 밝았지만 그 풍경은 여느 양반 가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대로 상단을 이끌어오며 조선 팔도의 상권을 소나기에 쥔 거상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에게는 금지오겹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규수였지요. 대감은 종종 텐마루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아이를 좋은 사람 곁에 두어야 할 텐데, 그래야 평생 눈물 흘릴 일 없이 살 것이야.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릴사위를 드려야 했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 자제 중에 장사 수완을 갖춘 이는 기했고 그저 글만 읽은 선비에게
이 거대한 상단을 맡길 수는 없는 노르디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감은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과 돈,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을 줄 아는 사내여야 한다. 그리고